안녕하세요. X세대 문학관입니다. 마음 4편으로 또 찾아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버지의 병화는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자리에 일어나 앉아 모두 걱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참고 이리 버티고 있다. 일이 나려면 빨리 나는 게 좋은데 말이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는 어머니가 말리시는 것도 듣지 않고 이부자리를 거두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요를 거두시면서 너희 아버지, 네가 내려와서 갑자기 기운이 나셨나 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괜히 내 앞에서 허세를 부리시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형은 회사 일로 멀리 규슈에 가 있었다. 이것은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면 자주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여동생은 먼 지방으로 출가했다. 그러니 동생 역시 급한 일이 있다고 때맞춰 집으로 불러들일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삼남매 중에 그나마 제일 빨리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있는 나다. 도쿄에서 공부하던 내가 어머니 편지 한 통으로 학과 공부를 팽개치고 방학도 하기 전에 달려왔다는 것이 아버지를 굉장히 뿌듯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 병으로 학교까지 쉬고 달려오게 만들었구나. 그래, 너희 어머니가 괜한 법석을 떨어 그랬지. 아버지는 입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깔고 계셨던 이부자리를 걷어치우라 하시고 멀쩡한 것처럼 행동하셨다. 너무 가볍게 보고 그러시다 다시 병이 도지면 큰일이에요. 내가 드린 말씀을 아버지는 그저 웃어넘기실 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셨다. 뭐 괜찮아. 이렇게 예전처럼 조심조심 하면 되지 뭐. 정말로 아버지는 다 나으신 것 같았다. 집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시고 일부러 숨을 멈추지 않으시면 현기증도 느끼지 않으셨다. 단지 얼굴색만큼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선생님께 덕분에 잘 내려왔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냈다. 정월에 도쿄로 올라가 찾아뵙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병화는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 않아서 당분간은 안심해도 되겠다고 현기증도 구토 증세도 안 보인다고 알려드렸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감기 기운은 좀 어떠신지 간단히 안부를 여쭙다. 나는 선생님의 증상을 그저 며칠 앓다가 낫는 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선생님께 편지를 붙이면서 답장은
기대도 하지 않았다.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나는 부모님과 마주 앉아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선생님의 서재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도쿄에 돌아갈 때 표고버섯이라도 좀 가져다 드리렴. 네. 근데 선생님께서 말린 표고버섯 같은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별로 만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도 없지. 표고버섯과 선생님을 함께 떠올리자 왠지 이상했다. 선생님께 답장을 받았을 때 나는 잠시 얼떨떨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의외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에 나는 선생님이 다정다감하신 분이라 답장까지 손수 써보내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간단한 한 통의 편지가 내게는 큰 기쁨을 주었다. 더구나 그것은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편지였다. 여기서 밝히자면 지금까지 글을 읽고 나와 선생님 사이에 가끔씩 서신이 오고 갔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나는 선생님 생전에 단 2통의 편지를 받았을 뿐이다. 그 중에 한 통이 바로 그 당시 내 앞에 있던 간단한 답장이고 나머지 한 통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내 앞으로 쓰신 장문의 편지다. 아버지는 병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되도록 운동을 삼가야 했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도 거의 문밖 출입은 하지 않으셨다. 한 번은 바깥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맑은 오후에 정원에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만일을 대비해서 내가 지팡이처럼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었다. 내가 걱정이 돼서 어깨를 바싹 갖다 붙이며 아버지께 팔을 얹으시라고 해도 아버지는 엷게 웃으실 뿐 그리하지 않으셨다. 나는 심심하신 아버지의 상대가 되어 자주 장기를 두었다. 두 사람 다 무뚝뚝한 성격이라 코타치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아서 장기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을 움직일 때마다 일부러 이불 속에 있던 손을 밖으로 빼곤 했다. 그러다 말이 탁자 밑으로 떨어져도 다음 승부수가 올 때까지 두 사람 모두 모른 척 잠자코 있었다. 곁에 계시던 어머니가 화로 속에 떨어져 있는 말을 발견하시고 부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우스운 경우도 있었다. 바둑판은 너무 높은 데다가 다리까지 붙어 있어서 코타치 위에서는 두기 어려운데 장기는 둘만 하네. 남정네들은 꼭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돼. 자, 한 판 더 두자. 아버지가 이겼을 때는 꼭 한 판 더 두자고 하신다. 그런데 이번에는 졌는데도 한 판 더 두자고 하셨다. 간단히 말해서 이기나 지나 상대와 마주 앉아 장기 두는 게 좋았던 것이다. 처음에 둘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조용히 세상사에서 한 발 물러앉아 즐기는 오락이 내게도 꽤 재밌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 두고 있자니 사지 멀쩡한 나는 좀이 쑤셨다. 나는 가끔씩 장이나 차를 쥔 손을 머리 위로 뻗고 하품을 했다. 나는 도쿄에서의 일을 생각했다. 그 순간 심장에서 끓어오르는 피의 흐름 속에서 힘차게 울리는 고동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그 고동소리가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선생님을 비교해 보았다. 두 분 모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이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면 두 분 모두 빵점이었다. 게다가 이렇게 장기두기를 좋아하는 아버지는 단순한 놀이 상대로서도 내게는 영 모자랐다. 한편 시간이나 보내려고 왕래해 왔던 것이 아닌 선생님은 반복되는 만남에서 생겨나는 친밀함이 이상으로 언제부턴가 내가 사고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잠깐, 단순히 사고라고 말하니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든다. 나는 가슴속이라고 바꿔 표현하고 싶다. 내 살 속에 선생님의 힘이 스며 있다고 해도 내 피 속에 선생님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다고 해도 당시 나에게는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가 나와 피를 나눈 친아버지이고 선생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완전한 타인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새삼스레 떠올리고 비로소 큰 진리라도 발견한 듯이 신기해했다. 나도 지루해서 자꾸만 몸을 오므렸다 폈다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도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던 내가 점점 식상해졌을 것이다. 방학을 맞아 오래간만에 집에 간 적 있는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경험이 있을 텐데 처음 일주일 동안은 더할 수 없이 극진한 대접을 받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가족들이 보였던 환영의 열기가 식어 급기야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취급받게 된다. 나는 집에 머무르는 동안 그 단계를 넘겼다. 게다가 나는 오랜만에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상한 분위기를 풍겼다. 비유하자면 대대로 유교인 집안에 기독교 신자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것처럼 내게 묻어있던 냄새는 우리 부모님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물론 그런 점에 대해 나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몸에 밴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숨기려 해도 알게 모르게 부모님 눈에는 거슬려 보였던 것이다. 마침내 이곳 생활이 지겨워졌다. 빨리 도쿄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아버지의 병화는 그만 하셨고 악화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확실히 해두기 위해 멀리서 용하다는 의사를 불러 진찰을 받아봤지만 내가 이미 파악했던 것 이외에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겨울방학이 끝나기 조금 전에 도쿄로 올라가기로 했다. 내가 올라가겠다고 하자 사람의 심정이란 참으로 묘해서 두 분 모두 말리셨다. 벌써 가려고? 아직 이르잖니?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는 아직 4, 5일 더 있다가도 학교 갈 시간은 마칠 수 있잖냐? 고 하셨다. 나는 나름대로 고심 끝에 잡은 출발 날짜를 미루지 않았다. 도쿄에 돌아오니 미치가 자리는 이미 다 걷어내고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거리 어딜 둘러봐도 딱히 정월 풍경은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곧장 선생님 댁에 돈을 갚으러 갔다.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표고버섯도 새 과자 봉지에 담겨 있었다. 그냥 내밀기는 좀 공손하게 고맙다고 말씀하신 어머니가 사모님은 갖다 드리라고 했다고 그 봉지를 집어들어 보시고는 너무 가벼운 것에 놀라셨는지 어머, 이건 무슨 과자예요? 하고
물으셨다. 사모님은 뜻밖의 일이 생기면 이렇게 지극히 아이 같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다. 두 분 모두 아버지의 병안에 대해서 염려하시며 이것저것 물어보셨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대충 상태를 들어보니 금방 어떻게 되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쉬운 병이 아니니까 늘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네. 선생님은 신장병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많은 걸 알고 계셨다. 분명히 병이 있는데도 방심하게 되는 것이 그 병의 특징이지.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은 결국 그 병으로 죽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가버렸단 말이야.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부인이 손을 쓸 겨를도 없을 정도였다니까. 한밤중에 답답하다며 부인을 깨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숨을 거뒀다지 뭔가. 그 부인은 남편이 그러다가 그냥 잠이 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때까지 그다지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았던 나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되실까요? 그리 되지 말란 법도 없겠죠. 의사는 뭐라던가.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당분간 걱정할 건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그리 진단했으면 괜찮겠지. 지금 내가 한 이야기는 너무 조심성 없이 지내던 사람 얘기고 또 성격이 아주 괄괄한 군인이었거든.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약간 안심이 됐다. 나의 심리 변화를 가만히 지켜보시던 선생님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하지만 인간이란 건강하든 병을 앓든 어차피 약한 존재라네. 언제 무슨 일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말이야. 선생님께서도 그런 일을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리 건강한 나라고 해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 선생님의 입가에 엷은 주름이 잡혔다. 어느 날 조용히 명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잖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죽는 사람도 있지. 인위적인 폭력으로. 인위적인 폭력이란 게 뭡니까? 그게 뭔지는 나도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자살은 모두 인위적인 폭력 때문에 일어나지. 그러면 살해 역시 인위적인 폭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것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네만 그리 생각해도 맞겠지. 그날은 그런 대화를 끝으로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다음에도 아버지의 병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되지 않았다. 선생님이 하신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든가 인위적인 폭력에 의한 죽음이라든가 하는 말씀도 그 자리에서만 약간 다른 느낌을 주었을 뿐 그 이유까지 내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진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몇 차례 시도해 보았다가 나중으로 미뤄두었던 졸업 논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써야 할 때가 왔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해 6월에 졸업할 예정이었던 나는 4월 한 달 동안 정해진 형식에 맞춰 논문을 완성해야만 했다. 하루, 이틀, 사흘. 하루하루 남은 날짜를 손으로 헤아리던 나는 약간 자신이 없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친구들은 훨씬 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노트 정리를 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내게는 그때까지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었다. 새해가 되면 한번 잘해보자는 결심만 하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장 뭘 써내려갈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도 대지 않고 골격만 겨우 잡아놓았던 터라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고민 끝에 나는 논문의 주제를 좁혔다. 그리고 오랫동안 다듬어진 사상들을 개통적으로 정리하는 데 드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 책 속에 언급된 소재들을 나열하고 그 뒤에 그럴싸한 결론을 덧붙이기로 했다. 내가 선택한 주제는 선생님의 전공과도 관련 있는 것이었다. 내가 일전에 주제 선택에 대해서 선생님께 의견을 여쭤봤을 때 선생님은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영 초조했던 나는 곧 선생님 댁으로 가서 내가 읽어야 할 참고 서적에 관해 여쭈어 보았다. 선생님께서는 당신이 알고 계시던 지식을 흔쾌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한 책들을 두세 권 빌려주셨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 일에 있어서 털끝만큼도 나를 지도하려는 입장에 서려 하지 않으셨다. 요즘엔 별로 책을 읽지 않아서 새로운 사실들을 아는 게 없네. 학교 선생님께 묻는 게 나을 걸세. 선생님은 한때 굉장한 독서광이셨는데 후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전만큼 책 읽는데 흥미를 보이지 않으신다고 하신 사모님 말씀을 나는 순간 떠올렸다. 나는 논문 얘기를 잠깐 접어두고 선생님께 은근히 여쭤보았다. 요즘은 왜 예전만큼 책을 많이 읽지 않으세요? 딱히 왜라고 할 것까진 없는데 어차피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또 이유가 있나요? 또 있다고 할 정도의 이유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말이야, 사람들과 만나 얘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질문에 내가 잘 몰라 대답을 못하면 속으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책을 읽어서 답을 알아내려는 의욕이 생기지 않아. 뭐 간단히 말해서 늙었단 얘기지. 선생님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세상을 등진 사람 입에서 나올 법한 가시돋친 말씀으로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만큼 나는 더 이상 거기에 토를 달 생각이 없었다. 나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을 늙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태도가 전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나는 논문에만 매달려 밤낮을 보냈다. 나는 1년 전에 졸업한 친구들에게 여러 상황을 전해들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감일에 자동차까지 잡아타고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겨우 시간에 맞췄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마감 시간 5시를 15분 넘겨 가지고 가서 내지 못할 뻔했던 것을 담당 교수님의 호의로 겨우 접수시켰다고 했다. 나는 불안감으로 가슴이 옥죄어들었다. 눈을 뜨고 있는 동안은 책상 앞에 앉아 논문을 완성하는 데 집중했다. 한편으로는 서고에 들어가 높은 책장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나는 귀족들이 동굴 속에서 값진 골동품을 파낼 때처럼 눈에 불을 켜고 책등에 쓰인 문자들을 찾아 헤맸다. 매화꽃이 피면서 차가운 바람은 점차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잦아들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가자 여기저기서 벚꽃 이야기로 술렁대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짐수레를 끄는 말처럼
앞만 바라보고 논문 완성에만 매달렸다. 나는 4월 하순께가 되어 예정대로 논문을 완성할 때까지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했다. 내가 논문에서 해방된 것은 천엽 벚나무 꽃잎이 모두 떨어진 가지 위로 초록빛 새순이 조그맣게 돋아나기 시작하는 초여름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장을 열어젖히고 날아오른 새처럼 너른 창공을 휘둘러 보면서 시원스레 심호흡했다. 그러고는 곧장 선생님 댁으로 향했다. 얽히고 설킨 새까만 탱자나무 가지 위에는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싹이 앉았고 석류나무의 마른 줄기에 매달린 윤기 나는 갈색 잎은 햇빛을 받아 한층 여리게 보였는데 이 모든 모습들이 길을 걷던 나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 그런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신기하게 느껴졌다. 선생님은 표정이 밝은 나를 보시며 이제 논문이 다 끝났나? 수고했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선생님 덕분에 겨우 완성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하고 대답했다. 사실 그때 나는 해야 할 모든 일이 다 끝나서 이제부턴 마음껏 놀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나는 완성한 내 논문에 대해 충분히 자신이 있었고 또 만족스러웠다. 나는 선생님 앞에서 그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그래, 맞아, 그렇지 하고 받아주셨지만 그 외에 자세한 평은 전혀 덧붙이시지 않으셨다. 나는 섭섭하다기보단 뭔가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날 그 정도로 끝내기엔 성이 차지 않았고 오랜만에 찾아와 논문을 보여드렸는데도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만 일관하시는 선생님이 얄미워서 좀 더 대화를 나누다가 기회가 되면 선생님을 좀 건드려 보고 싶었다. 그리고 초록빛을 띠고 새숨을 쉬기 시작한 자연 속을 선생님과 함께 걷고 싶었다. 선생님, 산책하실래요? 날이 아주 좋은데요. 어디로? 나는 어디라도 상관없었다. 그저 선생님과 함께 조용한 교회에 나가고 싶었다. 1시간 후 선생님과 나는 내 바람대로 시내를 빠져나와 시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시도 아닌 한적한 장소에 도착해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나는 담 너머로 우거진 나뭇가지에서 부드러운 새순을 한 입 다 입에 물고 피리를 불었다. 친구 중에 가고시마 출신인 녀석이 있어서 그 친구 흉내를 내다가 자연스럽게 익힌 나는 풀피리를 제법 잘 불었다. 내가 혼자 기분에 취해 계속 풀피리를 부는 동안 선생님은 무관심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며 걸어가셨다. 우거진 새 잎들로 뒤덮여서 봉긋하게 올라온 둔덕 위에 집 한 채가 보이고 그 옆으로 좁은 길이 쭉 나 있었다. 문기둥에 붙인 문패에 무슨 원이라고 적힌 걸로 봐서 그 집은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은 완만한 경사길 위에 있는 대문 입구를 보시고는 들어가 볼까 하셨다. 나는 정원수 파는 집이군요 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나무들 사이를 휘휘 돌아 안쪽으로 걸어 올라가니 왼쪽에 집 건물이 나왔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휑한 것이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현관문 앞에 놓인 커다란 어항 안에서 금붕어들만 이리저리 헤엄치고 있었다. 조용하구먼. 아무 말도 없이 들어와도 되나? 뭐 상관없으니까 문이 열려 있겠죠? 두 사람은 좀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인기척은 전혀 없었다. 불꽃이 일어나듯 철쭉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선생님은 그 꽃들 가운데서 주황색 키 큰 놈 하나를 가리키며 이건 키리시마 철쭉이지 하고 말씀하셨다. 한쪽 귀퉁이에 있는 10평 남짓한 공간에 작약나무들이 서 있었는데 아직 때가 아닌지라 꽃을 피운 것은 한 그루도 없었다. 선생님은 작약나무들이 서 있는 밭 근처에 있던 낡은 평상 위에 큰 대자로 누우셨다. 나도 그 모퉁이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선생님은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주위를 둘러싼 어린 잎들의 빛깔에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 어린 잎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똑같은 빛깔은 하나도 없이 모두 달랐다. 한 그루의 단풍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라 해도 그 빛깔과 생김새가 가지각색이다. 가느다란 삼나무 묘목 꼭대기에 걸쳐둔 선생님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 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집어들었다. 모자 위에 붙은 흙을 손으로 털어내면서 선생님을 불렀다. 선생님, 모자가 떨어졌네요. 고맙네. 몸을 반 정도 일으켜 세우며 그것을 받아든 선생님은 완전히 앉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운 것도 아닌 엉성한 자세를 한 채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 뜬금없는 말이네만 자네 집에 재산은 넉넉히 있는가? 네? 저 넉넉하다고 할 만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나? 묻긴 좀 뭐한 말이지만 선상과 전답이 좀 있습니다. 현금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집 경제 사정에 대해 물어보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도 그렇게 선생님 댁을 드나들었지만 무슨 돈으로 생활을 꾸려가시는지는 한 번도 여쭤본 적은 없었다. 선생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 줄곧 선생님은 왜 직업을 갖지 않으시고 집에만 계신 건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노골적인 질문은 대놓고 하기도 민망하고 특히 선생님 앞에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결코 직접 입에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나뭇잎 빛깔에 취한 눈을 잠시 쉬게 하려고 고개를 돌렸던 나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그 궁금증이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으니 이것도 기회다 싶어 큰맘 먹고 선생님은 어떠세요? 재산을 얼마나 갖고 계신 거예요? 하고 여쭤보았다. 내가 그렇게 부자로 보이나? 선생님은 평소에 늘 소박한 복장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집안에는 일손 거두는 사람도 몇 되지 않았다. 또 자택 자체도 그다지 넓은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내 눈에도 선생님 댁은 꽤 여유가 있어 보였다. 확실히 선생님의 생활은 사치스럽다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공색하거나
쪼들리는 건 더더욱 아니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잠시 짬을 두고 대답했다. 그야 먹고 살 만큼의 돈은 있지. 하지만 결코 부자는 아니야. 부자였다면 더 넓은 집을 짓고 살았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선생님은 일어나 평상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셨는데 이 말을 마치고는 대나무 막대기 끝으로 땅 위에 동그라미 모양을 그리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크로 고깃덩이를 찍듯이 그 가운데에다가 막대기를 90도로 고추 세우셨다. 내가 이래봬도 원래는 상당한 부자였는데 말이야. 선생님은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고개도 들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별달리 대꾸할 말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던 나는 그냥 잠자코 있었다. 이래봬도 원래는 부자였다고. 들었나 자네? 하며 한 번 더 반복하신 선생님은 이번에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웃으셨다. 이번에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건 무슨 선문답도 아니고 무슨 말로 대꾸를 해야 좋을지 몰랐던 것이다. 그러자 선생님은 화제를 바꾸셨다. 자네 아버님의 병화는 그 이후에 좀 어떠신가? 나는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1월 이후에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매달 집에서 붙여주는 생활비와 함께 받아보던 간단한 편지는 언제나 아버지가 쓰셨는데 그 필적만 가지고서는 상황이 어떤지 거의 짐작할 수 없었다. 서체도 흐트러짐 없이 한결같았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필체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무 말도 들은 건 특별히 없습니다만 뭐 괜찮으시겠죠. 별일 없으시면 다행이네만 병은 병이니까 역시 두고 봐야 될까요? 하지만 당분간은 그만하신가 봐요. 특별한 말씀 없으셨어요. 그런가? 나는 선생님이 우리 집 재산에 대해서 묻고 우리 아버지의 병환에 대해 물으신 것을 평소 때와 같은 대화, 생각나는 대로 별 의도 없이 하는 보통의 대화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두 사람을 묶는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선생님의 과거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나는 물론 그 순간에는 그 의미를 눈치챌 수 없었다.